네,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정책이 공동부유와 함께 또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선체회에서 역사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역사 결의라는 표현이 저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게 역사 결의가 뭔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강국 총연사님 모시고 역사 결의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 역사를 많이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하고 좀 다릅니다. 네. 다른데 중국 공산당 지난 11월 8일에서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제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말하는 19기 6중전회라고 하는데요. 회의를 개최해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라는 역사 결의를 통과하신 상당히 길입니다. 그래서 역사 결의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택하는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역사적인 문건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시대를 구분하는 일대 사건입니다. 일대 사건. 근데 단순히 역사가 아니고 일대 사건입니다. 제1차 역사 결의는 1945년 마오쩌둥 시기에 채택이 됐고, 제2차 역사 결의는 1981년 덩샤오핑 시기에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100년 동안 두 번 있었고 2차 역사 결의 이후 40년 만에 이번에 3차 역사 결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럼 중국 과거의 이 왕조 시대의 그런 역사 결의보다는 이건 공산당 시대의 역사 결의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본인들이 이건 규정짓는 하나의 그냥 결의, 그런 의미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자, 1차, 2차, 3차. 이 3차 역사적인 결의, 그 내용이 뭡니까? 네, 사실은,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는 어떤 국회에서 발표한다든가 정책을 발표할 때 좀 요점 위주로 좀 짧게 발표하는데 공산당은 깁니다.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대 때 연설할 때도 3시간 동안이었어요. 문건이 3시간 정도인데, 제가 보면은 제3차 역사 결의는 바로 이제 19기 6중전에 폐막 당일에 이제 공보를 통해서 좀 일부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고, 11월 16일 이제 전체 전문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이번 역사 결의는 서문 외에도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과 사회주의 건설 추진, 개혁개방 진행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창립,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역사적 이의,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역사 경험, 신시대 중국 공산당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제1주제부터 제3주제에서는 창당 배경과 혁명 과정, 중화인민국 건국 이후 당이 이룬 업적, 그리고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다음에 짱쩌민, 후진타오 등 역대 지도자들의 역사적 기여 등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 역사 결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공산당 10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공과 또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과오도 있을 것이고 공적도 있을 텐데, 그런 또 오류가 있었을 것이고 잘못한 거. 근데 그런 논란거리에 대한 이렇게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왔는데요. 역사 결의는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오쩌둥 시기에 벌어진 대약진운동, 인민공사 등을 착오라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문화대혁명을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2차 역사 결의 때 정리된 공시평가를 그대로 이제 반영한 것이고, 또한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항미원조전쟁에서, 이 사람들 항미원조전쟁이라고 하거든요. 항미원조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둬서 신중국의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신중국의 대국 지위를 과시했다. 이렇게 이제 자찬했고요. 천안문 사건, 1989년 있지 않습니까? 천안문 사건에 대해 관해서는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적대 세력의 지지와 선동으로 인해서 1989년 봄과 여름의 전환기에 엄중한 정치 풍파가 발생했다. 이렇게 엄중한 정치 풍파가 발생했으나 당과 정부는 인민에 의지하고 동란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서 사회주의 국가 정권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했다고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문 사건에서는 대해서는 동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한다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쭉 본인들이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이 자화자찬, 뭐 말이 좀 그렇지만은 자기들에게 좋은 평가를 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권력인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했나요? 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제4주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소개를 한다면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창립에서부터 당 지도, 엄격한 당 관리, 경제 발전, 개혁 개방 심화, 의법 시국, 문화 발전,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 국방 안보, 일국 양제 및 조국 통일, 외교 등 13개 소주제로 나눠서 집권 9년간의 성과를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100조 이하를 돌파했다. 100조. 그리고 또 1인당 GDP가 $10,000,000를 초과했다. 이 성과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19에 관해서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어 전염병에 대한 이대한 저항 정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콩 혼란 했지 않습니까? 홍콩 혼란 상황을 이제 벗어나게 했고, 대만 독립 분열주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외부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며, 양안 관계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기술했고요. 세계 혼란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국제 정세의 영향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외교 분야의 어떤 성과를 또 자처했고요. 그리고 또 그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해서 전편적인 샤오캉 사회 목표를 달성했다. 중국에 두 가지 100년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100년 목표가 샤오캉 사회 건설인데 올해가 그 100년 중국 공공산당 창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년이 됐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당과 국가 사업에 있어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총평하면서 이게 중화민국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49년에 일어났다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부유해지고, 덩샤오핑 때 부유해졌습니까? 그리고 또 시진핑 때 강해지는 도약을 이루었다. 이렇게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교리를 왜 추진합니까? 이게 왜 그걸 이 배경 이런 걸 왜 하는지 그 배경이 뭡니까? 바로 이제 이제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있는데 뭐냐면 과거 이제 공산당 두 번 결의는 노선 투쟁의 승리의 표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고 지도자의 권력자 이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제가 1945년 4월에 그러니까 6기 7중전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이제 왕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소련 유학파인데 레닌주의를 이제 신봉한 사람인데 마오쩌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격전술, 농민,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한다는 그런 혁명론을 이제 주장했는데 그 바로 역사 계를 때 그 승리합니다. 마오쩌둥이 이제 승리하게 된 거. 승리 선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 계를 통해서 이제 마오쩌둥이 당내 1인자 지위를 핵심 지위를 확보히 하고 그리고 이제 종신 집권을 하게 된 것이죠. 27년간 종신 집권하는 한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마오쩌둥 사후에 두 개의 범시론을 내세운 화거펑의 범시론과 그리고 또 실사고시를 내세운 덩샤오핑의 그 실천론 간의 노선 투쟁이 벌어집니다. 자, 두 개의 범시론은 뭐냐? 그게 아마 생소한 건데 뭐냐면 자, 무릇 마오쩌둥 주석이 내린 결정은 우리 모두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무릇 범시란 것이 무릇이라는 뜻이에요. 중국말로 범시가. 무릇 마오쩌둥 주석이 내린 지시는 우리는 시정일관 따라야 된다. 그러한 것이 이제 두 개의 범시론인데. 그렇죠. 그래서 화거펑은 마오쩌둥 후광에 의지해서 권력을 계속 장악하는 목적으로 범시론을, 두 개의 범시론을 내세운 겁니다. 바로 유은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1978년 12월에 개최된 11기 3중 전회에서 실천론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개혁개방 노선이 이제 채택이 된 것이죠. 이어서 1981년 6월에
중국 공산당 11기 육정전회에서 제2차 역사 결의가 채택이 되는데요. 이 역사 결의를 통해서 개혁개방 노선이 이제 확고하게 방향을 이제 잡게 되는데, 이 역사 결의 채택 직후에 바로 덩 샤오핑이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 주석으로 됩니다. 군사위 주석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명실상부하게 실권자가 이제가 되는데요. 덩 샤오핑은 국가 주석도 하지 않고 또 당 총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까지 실질적인 중국 지도자로서는 역할을 했고, 또 97년 2월 사망할 때까지 누구도 넘겨볼 수 없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앞서 이제 1차 또 제2차 역사 결의 이제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덩샤오핑도 이제 이에 대해서 말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오쩌둥에 대해서는 업적도 있고 과오도 있다. 그런데 이번 이제 3차 역사 결의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특정 사안, 뭐 문화혁명이라든가 또 뭐 인민공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뭐 착오였다라든가 이건 안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오쩌둥이라는 그런 인물은 이제 어떻게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은 대장정 그리고 항일투쟁, 국공내전 등을 통해서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에 반우파 투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약진운동, 인민공사, 문화대혁명 등 터무니없는 정책과 광기 어린 대중운동을 정지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리고 경제를 파탄하게 하고 수천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하게 했고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제2차 역사 결의에서 공의 제1, 과거가 제2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실권자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공이 7할이고 과가 3할이라고 하면서 공이 많다는 이시카의 평가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서 문혁의 지도자인 마오쩌둥과 그리고 또 혁명의 영웅인 마오쩌둥을 분리해서 평가했게 됩니다. 문혁과 혁명을 분리했다. 어떻게 한 인간을 둘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 바로 뭐냐면 마오쩌둥 사상의 근거에서 공산당이 일당 독자 사회주의 건설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한 것이죠. 이로써 중국은 체제의 흔들림 없이 안정 속에서 개혁개방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시진핑이 이런 역사 결의를 이제 추진한 그런 배경이 따로 뭐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예,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강도 높은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거물급 간부들을 실각시켰지만 이것을 노선 투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선 투쟁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진핑은 덩샤오핑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당과 국가 기본 노선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중국몽을 내세워서 도광양해를 이제 대체하는 것이죠. 도광양해 잘 아시죠? 도광양해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까요? 뭐냐면 도광양해는 외교 노선인데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자만하지 않고 그야말로 겸손하게 외교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냥 칼날의 빛을 감추고 이거 나간다는 그런 뜻인데 바로 삼국지의 어떤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유비 고사에서 유래하는데 그 유비가 여러 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조조 막하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 유비의 꿈은 큽니다. 어떤 한실붕이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조 막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잘못되면 또 목숨이 이제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은인자중하면서 이제 조조 막하에 이제 있었는데 하루는 조조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냐면 이제 날씨가 좋았는데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조가 오늘 날씨도 좋고 마침 매실주가 있어서 유공하고 같이 좀 술을 마시고 싶어서 이제 불렀다. 그러니까 마음을 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조조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지금 세상에 영웅들이 많은데 누가 진정한 영웅인지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조가 먼저 유비한테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아, 송고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아니야. 그 다음에 먼소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원술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장염,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진정한 영웅은 세상에 둘 뿐이 없다. 바로 당신하고 나다. 근데 이게 유비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문기에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가요.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젓가락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 막 몸을 떨면서. 그래서 조조가 왜 어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조를 안심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토광량이라는 것입니다. 토광량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보론을 공동부여로 전환하고, 방금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선보론을 공동부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부여는 사회주의 이념과 원리에 보다 충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시기에 나온 그 제3차 역사 결의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권력을 이제 강화하고 또 장기 집권을 가는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원칙상 중국 지도부는 집단 지도 체제이고 주석은 2기만 연임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원래는 관례로 이제 성립이 됐는데요. 2018년 3월에 국가 주석직 연임 제한에 관한 헌법 규정이 이제 바뀝니다. 폐지되고 이제 이 폐지된 가운데 내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역사 결의가 채택됐다는 것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덩샤오핑 시기에 채택된 제2차 역사 결의에서는 개인숭배 탈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체 영도 제도, 이건 뭐냐면 집단 지도 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3차 역사 결의에서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이 들어갔냐?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강조해온 당 중앙 집중 통일 영도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당 중앙 집중.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세 번째 역사 결의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을 잇는 지도자 반열에 올려서 장기 집권 체제를 다질 명분을 제공하겠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역사 결의는 내년 하반기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당대회죠. 개최를 앞두고 장기 집권의 문을 열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는 거죠. 이로써 3년임으로 총 임기를 15년으로 늘리는 것은 확실시 된다는 거고. 더 이상 얼마 될지, 지속될지, 그건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본인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그러니까 집단이 아니고 단독으로 하는 그런 권력, 어떻게 그렇게 강화를 해왔습니까? 네, 먼저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로 되면서 당 군사위 주석직도 함께 이어받았습니다. 중앙 군사위 주석을 이어받은 것은 신임 지도자가 명실상부하게 권력을 이양받는 조치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장제민 주석은 후진타오 집권 초기 2년 동안 중앙 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면서 수렴청정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중앙 군사위 주석직을 함께 이어받음으로써 처음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측근 세력을 대거 전진 배치했습니다. 학교 동기 동창인 리오 부총리, 이 사람은 중학교 동기인데요. 이 사람은 미중 무역 협상 중국 측 대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시 당 조직부장은 이 사람은 뭐냐면清华대학교 기숙사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당 조직부장은 막강합니다. 막강은. 그리고 연안에서 같은 시기에 하방 생활했던 왕치산. 이 사람이 시진핑 주석 집권 1기에 반부패 사정 작업을 주도했고요. 지금은 국가부조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측근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시진핑 주석은 최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8개양 부패 척결 방침, 우리나라 뭐 김영란법 비슷한 건데 방침을 제시하고 호랑이든 파리든 다 잡겠다. 그 하면서 반부패 투쟁을 이제 강력히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순시조를 이제 파견하고 그리고 강력한 국가감찰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수처보다 더 센 거 설치했고 그리고 철저한 쌍계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쌍계 조치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함 이것도 박탈하고 그다음 당직을 박탈하는 거예요. 당직 박탈 이게 매우 중요한데 특히 당직 박탈까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상황이 호전되어서 회복할 상황이 이제 호전되어도 회복할 복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한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권력 교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던 것이죠. 장기 집권과 권력 독점 폐해를 본인이 직접 겪은 덩샤오핑은 권력 교체를 위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고 그리고 또 장점인 후진타오를 거치면서 지켜지고 그리고 더 체계화됐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후계자를 세우는 관례를 깨고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령 제한이 7상8하 그러니까 7상8하면 67세는 남고 68세는 은퇴하는 거죠. 7상. 이걸 이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몽과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로 된 직후에 2012년 11월 29일인데요. 바로 전체 상무위원을 대동하고 국가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붕어길이라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연설을 하면서 중화민국의 이대한 붕어 꿈, 중국몽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중국몽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10월 개최된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리론, 그다음에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에 이어서 당장에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3월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명기합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그것도 빠른 시기에 개인의 이름을 적시하여 시진핑 사상을 명기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진핑 이란 그 사상 학습이 지금 중국 사회에 불고 있는데요.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3시간 동안 시진핑 주석이 행한 연설문 내용을 거의 암기하도록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번에 채택된 역사계리 공부 물결이 전 중국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대혁명 광풍 속에서 청소년들이나 당원들, 노동자, 농민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던 마오주석 어록 공부를 상기시킵니다. 마오주석 어록은 조그마한 소책자인데요. 빨간 색깔로. 그래서 이걸 다 들고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회가 지금 시진핑 사상 공부하는데 지금 열을 내고 있는데 바로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네요. 네. 네. 그러고 보면은 이게 문화혁명 그 시기와 비슷한 그런 광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중국 국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라든가 장기 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아니면 이게 어떤 논리로 이제 설득을 하나요? 시진핑 주석은 지금 중국에서 엄청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반부패 기치를 높이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언론 통제가 심하고 또 사상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인기가 높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이제 믿을 수는 없겠죠. 또 일부 그 식자들은 겉으로 이제 말은 못하지만은 권력 강화와 장기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와 장기화, 장기 집권의 논리는 자, 중국몽을 달성하고 그리고 또 이중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이것이 이거.
이게 그래서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 푸틴도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바이든도 뭐 80세. 그다음에 트럼프도 다시 대통령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에 비해서는 시진핑은 젊다. 그죠? 그러한 논리로, 정당한 논리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과 언론은 2035년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2035년. 그건 뭐냐면, 그래서 2035년을 강조해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집권하지 않느냐,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2035년 근거는 뭡니까? 뭐냐면, 중국은 두 번째 10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단계 준비를 했는데요. 자,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2단계, 그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자, 35년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35년부터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35년이 중요한 거예요. 자, 푸틴도 2036년까지 집권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은 나란히 계속 국제 무대에서 아니면 뭐 국내에서도 권력을 잡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역사 결의가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 이제 주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네. 주지하다시피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 흐름을 정확히 알고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국제사회 일원으로 동참한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역사 결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구의 이른바 이펀 정치, 다당제 권력 교체, 그리고 삼권 분립 같은 정치사조의 침투를 경계하고 막아야 된다. 이런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21세기 마르크스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국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보다 강조한 그런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중국이 세계의 문을 열고 경제 발전을 하다 보면 민주주의 등 서방의 그런 가치를 공유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금 아니잖아요. 중국이 부상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공산당 힘이 더 세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낙관론이 미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 봉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역사 결의 채택 즈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국가안보에 관한 우려를 이루어서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 장비의 업체의 제품의 미국 반입을 제한하는 보안 장비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역사 결의 전문이 바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당일날 바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의 당당히 맞서는 시진핑 주석의 취적과 역사적 지위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역사 계리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계리 전문을 이 화상회담 당일날 공개하지 않았냐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 중국에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든가 또 크나큰 변혁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뭐 좋은 바람이든 안 좋은 바람이든 바람이 불어와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저건 이 역사 결의, 시진핑의 이제 그 권력 강화 장기 집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혁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중국 새로운 역사 결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중국 경제 발전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동시에 중국발 리스크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최근 중국발 리스크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소수 사태, 부족 사태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국제 정세 속에서 견지해야 할 외교 원칙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권 국가로서 중국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중 수교 이후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중국 사회가 다른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국제사회가 시진핑 체제 하의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 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했던 중국 사회가 다른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년 봄에는 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견제해야 될 외교 원칙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모습을 깊이 있고 또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이강국 조연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교관 TV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